정말로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솔솔 네. 일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가 돌아오면 어떤 풍경일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로 확언하건대 계엄이 없을까 과연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박상희 기자. 네. 뭐 질문지에도 있지만 그 복귀하면 제2의 제3의 계엄.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이미 계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계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네. 진행형이다라고 끝났다. 판단하고 있는 게 뭐 음. 어저께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제 경찰 간부 있지 않습니까? 어쩐 낮은 차원에서의 그 행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계엄을- 차원의 계엄이다. 네. 그런 어떤 사회 질서 혼란을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막겠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식의 계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반증과 증거 자체가 경찰 뭐 이런 인사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국민권익위 어떤 그 목소리를 내셨던 그분 네. 상을 못 줄지언정 네. 뭐 징계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네.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네네. 그럼 아니, 이제 그리고- 돌아오면 더 심하게 갈 거다. 예, 이렇게 판단.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지만은 실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증언들이 방첩상 간부의 증언이 공수처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법정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로 확인된 내용인데 일단 조금 맥락을 짚어보면 이런 거죠.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한 게 1시입니다. 맞아요. 네. 대통령이 4시 반 내에 등장을 3시간 지나서. 네. 네. 국무회의는 4시에 소집을 했다라고 지금 하고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뭘 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계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왔던 이제 그래서 그 여기 지참실에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일단 김용현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인원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 야, 1000명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김용현이 그러고 나서 김용현이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 장병들한테 첫 번째로 했다는 말이 뭡니까? 중과 부적이었다. 우리가 이거 누가 네. 지금 이 진술에 따르면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 누구다? 윤석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또 계엄하면 돼. 야, 이거 계엄을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야. 법령짐 좀 갖고 와봐라. 네. 그래서 다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김용현과 박한수만 앉혀놓고 법령집을 막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그렇죠. 밟아야 하는지 네. 이거를 보고 내가 2차, 3차 2차, 그러니까 표현은 2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2차 계엄을 또 해도 되니까 국회의원부터 무조건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그 군 간부의 증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 워딩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따옴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는 내용이 방첩사 내부에 공유가 됐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 부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준비했다. 그러니까 1000명 넣으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이 선배입니다. 윤석열보다. 한해 선배죠. 예, 네. 그런데 고등학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거듭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음에 나오게 됐냐면 방첩사의 간부가 이 단톡방에 이제 이런 거를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 그런데 이게 유출될까 봐 두려워서 삭제했다는 이런 거죠. 말을 네.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즉슨 새벽 1시 0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새벽 4시 26분인가까지 윤석열이 발표를 안 해요. 그 시간 때문에 계속 목 아프지만 제가 로텐도르에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뭘 했을까? 그런데 병력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심지원실에 앉아서 전쟁하면 전쟁을 하는 거고 전쟁 안 되겠다 하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심 지원실이잖아요. 그 안에서 결심하면 일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안 되니까 철수해라. 철수해야 된다라는 철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철수 명령은 내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제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준비를 시키고 실제로 노상원이하고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야 상원아 이제 우리 어떡하니? 이거를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김용현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 절대 끝내면 안 돼. 야 여기서 고야 스톱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야 무조건 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그래서
뭡니까 저기 그 계룡대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네. 막 난리를 치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내가 500이 아니라 1000을 넣으라고 했잖아. 니네 이거 준비가 왜 이래?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야. 이 자식들 뭐 한 거야?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시키니까 네.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총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그 뭐야 그 체포영장 그 집행할 때 경호처 사람들을 상대로 칼을 써서라도 경호처에는 칼 같은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칼을 써서라도 총을 써서라도 대통령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총 갖고 있으면 뭐 하냐? 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쏘지도 못하면서. 경호처 실망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자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대한민국 법체계가, 대한민국 헌법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 했으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해야지. 임명 안 하고 버텨요. 그리고 대통령을 풀어줬어도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사람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즉시 항고서를 법원에 내지도 않고 있어요. 위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누가 지키는 거? 우리 같은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그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는 거고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이제 그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기자들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야 돌아오면 좀 이게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액면상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원포인트로 할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런 개헌안을 이행할 거라는 생각을 대다수가 안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박상 기자님. 네.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네.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뭐 이때까지 해왔던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정황들을 살펴보면 뭐 당연한 결과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앞서 얘기했었던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그 전에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뭐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한다거나, 행사해서 네. 돌리는데 본인이 지금 죽다 살아 돌아와서 했는데 내가 내려갈 길을 본인이 스스로 그걸 정해서 받아들인다? 간다. 네. 예, 동의할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좀 협잡 같고 모략 같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정치는 신뢰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뭐냐면 윤석열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국민의힘들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고 본인들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언제 뭐가 조금 됐냐면 구속되고 나서 조금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왔을 때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활동을 하려고 했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다 활동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는 윤석열이 돌아올 것을 믿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그럴 가능성 0%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윤석열이 그때 얘기했던 모든 것을 뭐 당의 일임하고 자기는 이거 안 지키죠. 지킬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도 구치소에서 나올 때 어퍼컷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무슨 대선 승리하는 날 출전식 같은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나지 않아서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장효성 기자가 얘기하신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네. 분명히 뭔가 명분을 잡아서 국회를 다시 해산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가짜뉴스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짜뉴스 떡밥을 퍼뜨려놨는데 떡밥을 왜 퍼뜨리는 겁니까? 회수하려고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그걸 회수해보겠다라고 또 시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한번 실패했어요. 이 실패했는데 법적으로 단죄되지 않아. 이거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네? 지난번에 할 때보다 조금 절차적인 문제를 신경 써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네. 1000% 1000%죠.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그 이제 소장파 의원들하고 소통을 예, 하는? 소통을 네. 하면서 아 그래도 이 탄핵은 찬성하셔야 됩니다. 뭐 밥도 먹고 김상우 의원 밥을 제일 많이 사줬대요. 그러니까 뭐 밥도 먹고 뭐 인식도 공유하려고 하고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교적 가깝게 지내던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 날 자기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계몽령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가 그동안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금 윤석열 하지만 이 안개가 겉여지면 그 다음에는 상식적 판단을 할 네.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 만난 국민의힘 그래도 소장파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마저도 계몽령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매우 암담하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실제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 지금 상황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오판하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말도 안 돼. 100% 8대 0이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볼 때 이거를 어떻게 5가지 중에 뭐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네. 다 떠나서 딱 한 가지만 걸려도 이것은 위헌이고 그렇죠. 위법한 행위이므로 중대하죠 또. 네. 중대한 헌법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면 결정을 안 내릴 수가 없어.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책을 다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8대 0이야라고 믿고 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그 결정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에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돌아올 것 같아. 왜냐하면 구속 취소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근데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해괴하게 보내주네. 논문이 네. 딱 한 편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따진 그거에 딱 하나 가지고 시간으로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역대 검찰총장들은 그래도 조직을 엿바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우정이란 사람은 검찰 조직도 바꿔먹네. 이런 결정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이 정말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 전반이 여야 불문하고 서로 각자의 꿈을 꾸다가 황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제가 좀 희망적인 언사를 좀 전해드리면은 헌재 결정문을 눈이 빠지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빛을 좀 보긴 봤습니다. 어떤 거냐? 그 한덕수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계엄 선포 전 회의하고 그 계엄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 후에 국회에서 그 국무회의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엄 선포 전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의입니다 그냥. 맞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계엄 선포 전의 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한 가결 후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해 국무회의가 개최됐고라고 하면서 국무회의하고 명시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엄 전의 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판단. 계엄을 해제하라고 내린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였던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를 따질 때는 윤석열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하고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 문장이 없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성은 따로 짚을 필요가 없고 네.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헌재가 변론 초기에 정리했던 5가지 쟁점 중에 윤석열 측에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반론을 해보려고 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정치인 네. 체포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만 홍장원이나 여인영 등의 진술이 달라졌다라는 지적을 했을 뿐, 뭐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의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뭐 등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한테 그래도 기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법조 카르텔이 짱짱하고 네. 다 헌재 재판관들 서울대 법대 출신에 서울대 뭐 해갖고 막 그런 거 막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물어요. 기각을 그럼 어떻게 쓸 건데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네, 거지. 너무 어렵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려면 기각 결정문을 쓰려면 변론이라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변론기일에서 너무 깽판을 쳐놨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국무회의와 회의를 구별한 건 이 이제 말하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헌재가 올해 이제 윤석열 그 재판에서 다퉜기 때문에 확고한 어떤 정리된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된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8명의 재판관 중에서 군계 일학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계선 재판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상규 기자도 정계선 재판관이 쓴 결정문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에 눈여겨서 봤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앞쪽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 그 국가공무원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 이 부분 한덕수 총리가? 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총리를 하면 거의 최고의 위치에 그렇죠. 있는 자리지 네.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위법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했음에도 그럼 어떻게 전 밑에 있는 자기 밑에선 데리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너희들은 합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되게 어미꾸짓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설 특검, 내란 특검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가지고 결국 이 문제가 윤석열을 풀어줄 때도 어떤 논리로 풀어줬냐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그 변론을 달아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근본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 피천구인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검 임명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단됐다. 이 사건 특검 수사 요구안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당시 논란이 시작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결국 한덕수가 특검을 수용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오늘날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문제는 생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매듭을 일부러 꼬아놓고 이게 매듭이 꼬였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요거 풀고 지나가야겠는데 그럼 매듭을 누가 꽈냐고. 그 전에 꽈놨으니까 이게 결과물로 존재하는 건데 이 결과물을 보고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 수사 문제나 재판 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계선 재판관이 써서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는데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회에서 보냈으면 추천을 해야지. 적법 요건에 맞춰서 통과를 시켰고 그러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권을 써버리고 그 거부권을 쓰면 못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계속 네. 반복되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만연화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린 건 수사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공수처나 이거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 정도 사안은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 됐네라고 해서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가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누가 안 한 겁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한덕수 그러니까 대행이. 한덕수가 왜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았는데에 대해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천구인이 이 사건 특검 수사 요구안의 수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맞아요.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리대로 헌법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피청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꾸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8명 8명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이제 5대 2대 1에 그러니까 5명의 기각 의견 가운데 1명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4명의 재판관하고 또 다른 형태로
한덕수가 그 헌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네. 씁니다.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라면서 이제 블라블라 이제 의견을 네. 쓰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김복형 의견이다라는 것이고 그즉 이제 이 기일과 관련해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한 후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듣다 보면 지규현 판사 2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기괴한 방법의 해석을 하려는 재판관이 나와서 한 번의 사법 구테타가 법원에서 두 번의 사법 구테타가 검찰에서 그렇다면 세 번째 사법 구테타는 혹시 헌재에서 아닌가? 네. 헌재에서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복형 네. 재판관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관련해서 그 즉시의 문제를 저 정계선 재판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요.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나와 있는 그 실무 편람 법제처에다 법령집인가? 예, 법령지가 네. 그걸 인용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즉시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는데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다. 네.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한덕수는 또 위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인데 4명 한 명 의견이 다르잖아요. 지금 4명 기각, 1명 인용, 1명은 이제 그 두 명은 그렇죠. 네. 2명은 각하고. 네. 근데 이 합치면 6명인데 이 6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뭐냐면 지금은 탄핵 요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짚은 거 아닙니까? 그 즉시의 어떤 시점상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명하지 맞아요. 않은 네. 기간이 짧다라는 점. 그거 근데 이게 길면 그러면 위헌인 거예요. 아니 석 달 지났으니까 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나와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게 말하자면 부작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 6명은 자기가 어저께 한 판단 논리대로 하면 한덕수 탄핵안이 제출되면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뭐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거를 지금 또 네. 탄핵을 하는 게 맞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오가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해왔지만 법 앞에 특권과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 법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 뭐 대응책이 그러니까 마땅치 이런 않다.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건 것에 대해서 8대0 전원일치로 이거 위헌 결정을 그렇죠. 내렸어요. 네. 그러면 1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위헌이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닌 거예요? 곱하기 3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뭐냐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그러면서 느닷없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데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여기서 이제 법익 형량이 나옵니다. 어떤 거가 더 중요한가 그렇죠. 네. 따져볼 때 파면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결정을 헌재가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덕수가 지금 봐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상설특검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사해봐야 되는 게 내란에 어느 정도나 가담을 한 것인지 본인은 저는 실체 관계가 아니에요. 뭐 명확하게. 네. 조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을 실제로 확인하려면 정계선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본인의 문제가 연루돼 있으니까 특검 임명을 안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적 개연성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도 최상목도
빠르게 파면 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국회도 지난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국회도 그날 즉시에 최상목 탄핵을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상목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수사가 계속 패가 꼬이고 있는데 심우정 왜 탄핵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꾸 탄핵하니까 뭐 탄핵한다고 뭐 줄탄핵 비판받는다. 왜 거기 눈치를 봅니까? 그것은 지금 극우적 주장이고 매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는 빨리 탄핵하라는 거예요. 빨리 탄핵해라. 그게 여론 지형에서 다 나오잖아요. 매주 갤럽이 조사해 주잖아요. 그 리포트를 다 보내줄까? 그래서 전환길 강사는 좌파 여론조사 그거를 진짜? 좌파 어떡해. 여론조사라고 하던데 어떡하면 좋냐. 갤럽 여론조사까지를 그럼 NBS 보내줘. MBS. 갤럽까지를 똑같은데? 좌파로 잡으면 여기 네. 좌파 국가예요. NBS 아니 어떻게 그리고 MBS? 이제 정계던 재판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극우적인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집 주소를 탐구하는가 하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성 지라시가 도는데 어떤 내용이냐? 원래는 한덕수 그 총리에 관련된 판단을 당초 8명 만장일치 기각 합의, 정계선이 민주당 박창대 전화 받고 인용 목리, 정계선은 민주당 집권 시 헌재 소장 확약 이런 지라시를 돌립니다 지금. 에휴. 확약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찌라시가 네. 도는 거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새 너무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이고 네. 알 수 없는 지연을 자꾸 이제 캐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에 가도 이제 뭐 받은 글 찌라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다 의미 없는 주장들이고요. 저는 근데 다만 사실 우리 옛날에 찌라시 같은 거 인용도 안 했었는데. 안 했죠. 네. 다만 어저께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 다음에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살해 예고를 한 거를 경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인용이냐 뭐 맞아요. 아니냐를 네.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경찰도 수사기관도 다 이거에 대한 뭔가 눈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 반려한 그 유튜버는 또 나와서 활동을 해요. 오늘 네. 어제도 네. 나와서 또 헌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했다면서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진짜 상황이고. 심각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헌법 대 반헌법, 그렇죠? 그다음에 상식 대 몰상식 이 싸움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종식 끊임없이 내란 종식 내란이 종식돼야 대선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에 뭐 대선 출마하고 뭐 아무개가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는 뭐 무슨 장관이네 뭐네 뭐 그런 거 돌아다니던데 다 무용하다. 못해요. 이 내란이 종식돼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지는 건데 네. 지금 당장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좀 답답해요. 예, 지금 뭐 딴 데 겨루를 두고 이러저러한 국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